내란 사건 재판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으로 일첩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처음으로 참석해서 공소 유지에 나섰는데요. 특검팀을 처음 마주한 윤 전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을지 법원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사건을 수사하게 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다음 달 1일 전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가장 먼저 들여다보게 될 의혹이 무엇인지 오늘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오늘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내란 사건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처음으로 조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공판에 출석을 했는데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서 파견된 검사들이 검사석에 자리를 했습니다. 이전 공판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점이 좀 달라지는 겁니까? 사실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수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그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공소 제기를 해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공소 유지가 우선인데 예. 그동안은 이제 검찰이 이제 검사가 주관했습니다만 이제는 그 주체가 공식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예. 이 내란 외환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이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등이 쭉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수사와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한 결정 그리고 또 공소 유지예요. 그런데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기존에 이미 공소 제기돼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예. 이제 그러한 사건들의 경우에 공소 유지를 이첩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7조를 보면은요,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권한 규정이 있는데 특별검사는 이미 검사나 군검사가 기소해서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따라서 특별검사가 이렇게 이첩을 받아서 공소유지를 공식적으로 담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눈길을 끄는 것은 기존에 이제 공소유지 업무를 했던 이 검사들 또는 군 검사가 있는데 계속해서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공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에도 여기에 대한 공방이 좀 있었는데요. 그랬군요. 네, 이 피고인 측에서는 이 법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시에 법정에 나와 있던 검사들이 도대체 누구의 지휘를 받았고 누구의 어떤 통제를 받아서 업무를 하는 검사인지 밝혀라라는 취지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 이 특별검사법만 보자면은 네. 이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그동안 했던 업무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독특함은 있는데요. 하지만 법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 법에 따라야 될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또 피고인 측에서는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애초에 이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헌법적인 측면에서 다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연 위헌성이 인정이 될 것인지 여부는 다소 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오늘 재판에서는 기존처럼 증인신문도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인데 오늘 그렇다면 증인신문에서는 뭐 어떤 부분을 다루게 되는 겁니까? 네, 그동안 검찰이 신청한 그래서 법원이 채택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예. 오늘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재식 당시 합참 전비태세 검열 차장입니다. 그리고 또 오후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습니다. 권영환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인데요. 예.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령부가 꾸려졌는데 그 꾸려진 계엄사령부에서 여러 가지 역할 등을 실제로 담당한 증인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령부가 꾸려진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인물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이 내란 관련해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신문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피고인 측에서는 당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즉, 이 증인들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라든지 또는 증인들이 직접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거나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다. 전해 들은 내용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증인들은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직접 역할을 했던 증인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내놓을 것인지 또 그 내용에 따라서 피고인 측에서 반대심을 통해서 이 증언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요. 하지만 증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정 증인 1명 또는 2명의 증언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결정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피고인 측에서 이 모든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해서 신빙성을 낮춰야 하는데 그게 만만한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잠시 후 2시 반부터는 또 중요한 구속 심사가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누가 판단을 한 것이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은 해당 그 법관이 속해 있는 그 재판부에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판단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기피 신청의 관할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피 신청을 한 경우에 재판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당한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한다라고 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예. 또 이렇게 기피 신청이 이루어져서 이 판단하기까지는 또 재판을 진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 좀 예외적인 규정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게 너무 명백하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판단을 길게 끌지 않고 언론에서 이제 간이 기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간이 기각? 네네, 이렇게 기피 신청에 대해서 간이하게 기각을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이 기피 신청의 이유가 사실 약간 좀 궁색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과연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만약에 이 기피 신청에 대해서 일단 기각이 된다면 네. 그 다음 절차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또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지기현 재판장이 이제 사건을 이제 수행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다른 재판부에 배당을 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사실상 전담 재판부로서 여러 사건들을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만 모든 사건들을 의무적으로 법에 따라서 해당 재판부에 배당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법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안에 좀 특성을 보고 내용을 보자는 거죠. 즉 이번에 새로이 특별검사가 기소를 한 유괴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또는 증거인멸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명이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해서 6개월 동안 거의 끌고 왔거든요. 그렇다면 재판 진행의 단계도 시기적인 부분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재판부에 굳이 배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법원의 판단을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뭐 재판부의 판단도 지켜봐야 될 것이고 이 구속 신문에서 오늘 또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뭐 별개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네, 구속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사 과정에서 하는 구속이에요. 따라서 이 피의자죠.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어서 구속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각을 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또는 반대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영장을 발부하면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갇힌 상태로 이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일단 이렇게 수사 단계에서 이제 구속을 하게 되는 경우와 그리고 또 이미 다른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 새로운 건으로 기소가 되고 또한 새로운 건에서도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특정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거나 또는 자백 후에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는데 그 직전에 또 다른 건으로 구속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는 상당히 피의자 입장에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좀 나눠서 보면은요. 우선 처음 수사에서 다 기소할 수 있었는데 공소 제기할 수 있었는데 그중에 일부만 기소를 하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다가 6개월이 끝나서 풀려날 때쯤 기소를 한다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구속 기간을 늘리기 위한 시도를 했다면 이 부분은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편법이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처음에 최선을 다해서 수사한 다음에 구속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다가 새로이 증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수사의 단서가 나와서 봤더니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서 새로 또 다른 별개의 구속 기소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이익한 상황이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법원이 볼 때 네. 이게 의도적으로 쪼개서 기소한 것이냐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수사해서 기소를 한 후에 새로운 건이 나와서 역시 신속하게 지금 수사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인 것이냐 여부를 이제 따지게 되는데요. 오늘 법원 역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기소의 명분, 기소의 목적성 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되게 중요해 보인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한편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을 좀 했잖아요. 그러면서 강제 수사 가능성이 계속 거론돼 왔었는데 결국 강제 수사 같은 경우는 내란법이 맞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배경 어떻게 좀 저희가 짚어봐야겠습니까? 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특수한 부분들이 있죠. 즉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이제 특별검사법이 시행되면서 특별검사가 사건을 담당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그동안 세 차례나 불응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상황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계없이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해서 법원이 발부하면 이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또한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렇게 하는 게 통상적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특수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경찰에서 이렇게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예. 결국 얼마 후에는 특검이 넘겨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약간의 혼선의 여지도 있고 또 어차피 특별검사가 짜놓은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수사가 종합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중에 일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경찰이 먼저 이제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반발을 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특별검사가 이미 지난주에도 검찰도 마찬가지고 의견 조율을 한다는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조율을 한 결과 가장 합리적으로 또한 가장 무난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경찰은 지금 요건은 다 충족되어 있습니다만 체포영장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고 예. 특별검사가 받아서 종합적으로 하기로 이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제 여러 수사기관 간의 조율이나 균형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특별검사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단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급선무는 아닌 것 같아요. 즉 특별검사가 해야 되는 수사가 법상 여러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가장 최정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사를 잘 다져서 다 밟아간 다음에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것이 순서일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수사의 필요성도 그렇고 또한 현재의 과정도 그렇고 또한 네. 특별검사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다는 특수성을 종합해 볼 때 일단 지금 단계에서 경찰이 하기보다는 특별검사가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해석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검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김건희 특검팀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지금 저희 잠시만요. 저희 김건희 특검팀 이야기를 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검사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도 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수사 착수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글쎄 지금 속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좀 뭐 다음 달 1일부터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법상 20일 이내에 준비 기간이 부여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사무실 입주도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고 또한 검사 40명 파견 요청도 했는데 이 40명 파견 요청을 했다고 해서 40명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3개의 특검이 가동되면서 예. 중복된 인력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정이 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다소 느린 거 아니냐. 김건희 특별법 관련해서 할 수사가 대단히 많은데 이거 너무 느린 거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기 좀 힘들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내란 특검법이 준비 기간을
다 쓰지 않고 상당히 빠르게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공소 제기를 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서 그렇지 지금 이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에도 특별검사팀도 준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법이 허용하고 또한 법이 부여한 그 기간을 충실히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주말에도 수사를 제대로 이제 그 착수해서 시작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열중을 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또한 변협을 통해서 특별수사관 공개 모집까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준비 작업을 종합적으로 마친 다음에 김건희 특별법에 따른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 또 이 법을 보면은 수사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뉴스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나왔던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다 망라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관련 사건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사건들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그런 의혹들까지 담겨 있기 때문에 총 16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어떤 특검부가 어떤 사건을 담당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좀 나눠서 할당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난번 최순실 특검법의 경우에도 비슷한 좀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국정농단 의혹 사건들이니까요. 이런 예. 것들을 나누어서 담당했는데 이번 사건 역시 각 팀을 나누어서 2개 사건씩 할당할 것이다, 뭐 4개 사건을 할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어떤 성과를 낼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뭐 특검팀이 한국거래소 직원 거래소 2명, 예금보험공사 3명한테도 파견을 요청했는데 일단 금융 전문 인력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수사 범위라든가 자금 흐름 같은 그런 전문적인 과정을 좀 들여다보겠다 이 의도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법을 보면은요,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굉장히 길죠. 그런데 그 중에서 2조에 있는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중에 1호가 이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 이런 그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관련된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해서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수행할 그런 임무들이 대체로 좀 추론이 좀 가능하겠죠. 예. 그리고 또 예금보험공사 역시 마찬가지이고 또한 관련된 사건들을 볼 때 금전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누군가 부정한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들 역시 특별검사가 주목을 하고 있고 또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 인력들의 필요성이 있고 그중에 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인력들도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특검팀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은 보시기에 어떤 부분부터 이제 중점적으로 좀 들여다볼 것 같으세요? 일단 여러 항목들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 각 팀별로 좀 나누어서 할당이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부터 할 수도 있고 또한 공소 제기 후에 유죄 판결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수사부터 할 수도 있고 또는 예. 지금 현재 새로운 증거들이 나와서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은 관심이 큰 사건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특정 사건 하나부터 하고 나머지는 뒤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 시작을 해서 결국 이제 진행 단계를 높여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등 관련한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수사 결과 검찰이 확인하지 못했던 증거들이 서울고검의 재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튀어나왔고 물론 그 새롭게 증거가 나온 것이 누군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또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또는 일부러 증거를 인멸했거나 또는 뭐 외면했거나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는 어떠한 실수에 의해서 찾지 못했던 것을 아주 운 좋게 새롭게 찾아낸 건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성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 사건의 핵심에 대해서 짐작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다면은 빠르게 의혹을 해소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된 수사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큰 관심을 얻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특검 역시 여기에 대해서 크게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잠시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이 종료되고 일주일 만에 다시 아내를 찾아가서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
심사 출석을 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한다라는 이제 말을 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글쎄요,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참 여러 언론들이 다뤘는데 변호사님 이 사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인천에서 벌어진 60대 부부 간의 살인 사건입니다. 네네.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는데 저희가 정치권 소식이라든지 또는 특별검사 관련된 수사 소식도 굉장히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런 와중에도 계속 민생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안타깝게 생명을 잃고 또한 신체에 피해를 입는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작년 12월에 접근금지 조치가 이루어졌고 또한 연락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임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60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여러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조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한정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기간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이게 풀린 다음에 곧바로 이제 연락을 취하고 또한 예. 만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런데 만나지 못하고 또한 현관문이 같이 살던 집으로 와서 문을 열려고 했는데 그 번호가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하죠. 접근금지 명령이 나올 정도라면 현관문 비밀번호 바꾸는 건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가해자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을 했고 끔찍하게 살해했는데 물론 어떤 범죄자가 자신이 범죄 결심을 하고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완벽하게 다 미리 포착을 하고 다 그런 가능성을 제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범죄의 발생을 줄일 것이냐. 그쵸. 또한 그동안 발생했던 여러 사건들을 보고 교훈을 얻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것이냐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예.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가 되면은 경찰이 무조건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에요. 예. 그리고 상당히 요건을 완화해서 여러 가지 보호 조치 등 임시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조치를 통해서 범죄를 다 예방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이 기간이 다 끝나고 다시 한번 이제 위해의 가능성이 생기자 이 피해자가 그날 경찰서를 가가지고 스마트워치 지급이라든지 또는 CCTV 이런 설치 등을 문의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이제 살해를 당하고 말았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물론 지금 이 사안에서 누가 어떤 일을 잘못했고 또한 수사기관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확히 다 드러나지 않았으니까요. 조사는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적어도 이러한 어떤 기간이 끝나가기 전에 미리 어떠한 조치들을 고지하고 또한 그러한 조치들에 대한 조치에 따른 안전 조치 등을 좀 강력하게 좀 시행을 미리미리 해놨다면은 적어도 이런 참사의 발생 가능성을 좀 낮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꼭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가족 내에서의 폭력 범죄 그리고 또 예. 사람을 살해하기까지 하는 이러한 중대 범죄들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찾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자, 주요 재판과 사건 이슈들 손수호 변호사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